안녕하세요. 연계교재 최종 분석 정치를 맡은 박보입니다. 네, 여러분. 그 노래가 신이 나죠?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있게 하는 부분들, 참여라든지 뭐 정치적 무관심, 그리고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2단원으로 넘어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5강 통해서 3단원과 4단원을 모두 다 정리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정리된 사람만 여기로 넘어오세요. 그리고 오늘 6강째, 6강째 오늘 이 시간 2단원 시작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 문제죠. 내일? 내일이 아니라 7, 8강이 문제죠. 여러분. 선거 부분을 7, 8강에 남겨두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2단원 앞부분 그리고 2단원 뒷부분 해서 선거 부분을 쏙 빼고 그 뒤 부분을 2단원 앞뒤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5강은 어떻게 배분이 되는 거냐면 2단원에 3강이 배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2시간 동안 1단원과 5단원이 이렇게 배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38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38쪽으로 딱 넘어오시면요. 6번째 주제가 되고 현대 정치과정과 참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크게 2가지, 정치과정 플러스 참여 이렇게 2가지가 되고요. 시험에 출제될 빈도는 참여가 훨씬 더 높습니다. 하지만 참여는 좀 간단하고 쉬우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출제 빈도가 조금 낮더라도 정치 과정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난 시간까지는요. 우리 5강째까지는 3, 4단원의 이 연계교재 최종 점검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문제를 거의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나머지 5강 동안은요. 안 푼 문제들도 있습니다. 못 푼 문제들도 있고요. 골라서 이렇게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그만큼 1, 2단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 투자를 그동안 많이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점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시간 아무튼 현대 정치과정과 참여부터 시작을 하는데 정치과정 주제 하나, 참여 하나 이렇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참여가 훨씬 중요하지만 참여는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정치과정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참여 간단히 언급만 해드리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8쪽에 지금 1번 문제, 수능 완성 42쪽에 1번 문제 변형한 문제를 보면서 정치과정 모형 그리고 정치과정의 참여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지금 그림은 정책결정과정 모형, 네, 정치과정 나왔죠? 정치과정 모형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진짜 중요한 그림이고요. 여러분이 그냥 모양 통째로 머릿속에 그냥 딱 들어가 있어야 될 그림입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정치 과정,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와 지지가 정책 결정 기구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투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 기구에는 공식적 정치 참여자가 정책 결정을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공식적 정치 참여자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등등이 여기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정책결정기구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책을 딱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내놓는 것을 산출이라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정치 주체들, 다시 말하면 국민들, 또 국민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이익집단, 시민단체, 정당 등등이 이 나온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다시 요구와 지지를 돌려보냅니다.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즉 평가하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계속 돌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환류,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죠,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투입이 활발하고 그리고 환류가 활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권위주의 국가일수록 권위주의예요. 잘 안 들어요. 정책을 내놓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 속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점은 2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이 모형 자체를 이해하는 것. 그래서 여기 지금 정책결정기구에는 공식적 국가기관이 들어간다. 이 모형 자체에. 그리고 정치 참여 집단으로서 공식적 정치 참여자가 바로 국가기관이 된다. 여기를 담당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정치 주체로서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들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들, 그래서 우리 뒤에서 배울 정당이라든가 이익집단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바로 여기 들어간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 가운데 특히 정말 많이 반복했던 이 정당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하는 그런 정당들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정책결정기구 국가기관이 아니라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기억, 투입 과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투입, 요구와 지지, 이게 투입이죠. 요구와 지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죠.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투입이 활발한 겁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막 요구하고 지지를 보내고. 맞습니다. 두 번째, 오늘날 기억 어디 있습니까? 투입에서 언론, 시민단체, 정당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언론, 시민단체, 정당 등등이 이제 개인보다는 집단이 보다 더 의사표현을 하고 표출을 하기가 좋으니까. 맞습니다. 세 번째, 입법부와 행정부, 정당 등은 니은, 정책결정기구의 공식적 정치 참여자로 구성된다. 정말 매우 많이 나오는 선지. 이게 바로 옳지 않은 것 3번 정답이 되죠. 어디가 옳지 않은가요, 여러분? 정책결정기구, 공식적 국가기관, 정당. 아니죠. 정당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아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기억에서의 여론 수렴보다는 투입된 요구와 지지를 받아들이는 여론 수렴보다는 디귿에서 성과,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들 생각해 보시면 뭐 몇 개년 계획, 뭐 어떤 무슨 그런 것들 정책을 쏟아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래요. 4번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기억과 리을이 활발하다. 투입과 환류, 평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 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형 자체 기억하는 것, 공식적,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 기억하는 것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39쪽으로 넘어옵니다. 39쪽으로 넘어오면요. 이 주 5일제 근무 제도와 관련해서 AD의 사례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해서 수능특강 62페이지 3번 문제 변형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요구와 지지를 이렇게 말하는, 표명하는 걸 이익 표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 뭐 해달라고 주 5일제 근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막 이익 표출을 할 거 아니에요. 노동자 집단은 어떤 얘기, 사용자 집단은 어떤 얘기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익 표출이고요. 이를 몇 개의 대안으로 취합하는 게 이익 집약입니다. 이걸 주로 어디서 하냐면 정당에서 담당을 해요. 주로 정당입니다. 정당 많이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거죠. 그런데 주로 정당에서 합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자가 여러 대안들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 C가 정책 결정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수행하는 게 뭐냐면 정책 집행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집행의 결과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요구가 형성되어 정치 과정으로 다시 투입되는 환류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랬습니다. 지금 이 과정은요, 정책 결정 과정이에요. 이익이 표출되고, 그리고 이익이 집약되고, 이제 몇 개로 이렇게 모아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수행되고, 그리고 잘 됐는지 평가하고 하는 이렇게 과정들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 문제를 풀어드리기는 하지만, 이건 좀 혹시 만에 하나라도 나올까봐 하는 염려에서 풀어드리는 거지, 정말 출제 확률이 막 높아서 풀어드리는 건 여러분 아니에요. 출제가 된다면, 정치 과정 쪽에서 출제가 된다면 지금 3번 문제가 아니라 38쪽의 1번 문제 형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도 만에 하나 그걸 생각해서 풀어드리는 거다. 중요해서 풀어드리고 또 중요하지 않아서 안 풀어주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 가지 이익을 막 말하는 거 표출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익을 막 얘기하잖아요. 뭐 주 5일제 근무를 당장 시행하라. 그다음에 시행할 수 없다. 막 집단별로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표출이고요. 그리고 몇 개의 대안으로 취합하는 건 주로 정당이 하고 그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게 정책 결정, 실제로 시행하는 게 정책 집행입니다. 그러면 A, B, C의 D의 사례로 적절한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A 뭐냐면 이익 표출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문제에서 A가 이익 표출이고 B가 이익 집약이라는 용어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그대로 놓고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요구와 지지를 표명하는 사례 맞나? 노동자 단체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주장한 것.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요구를 표명하고 있죠? 맞습니다. 니은 총선거에 참여하는 주요 정당들이 주 5일제 근무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당이 몇 개의 대안으로 추려서 공적인 약속으로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맞죠? 맞는 내용입니다. 디귿 볼게요. C 뭐냐면 정책 결정자가 여러 대안들 중 하나를 결정하는 거. 정책 결정이네요. 볼게요. 정부가 기존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러분, 이거 정책 결정일까요? 여러분, 정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입법 과정을 다 거쳐서 법이 마련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까지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출해서 그 과정을 다, 입법 과정을 다 통과해서 법률로 만들어졌었어야죠. 따라서 이거는 정책이 결정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 볼게요. D. 단계적인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정책 결정이죠. 그런데 D는 뭐예요, 여러분? D는 보니까 정책 집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여기 바로 여기다가 여기 C 이렇게 들어갔으면 맞았는데 D라고 들어갔으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문제도 있고요. 문제 보시고요. 뒤로 넘어가서 4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 연계 확인하기가 있어요. 쌤이 이제 그간 3, 4단원을 주로 풀이를 했잖아요. 1강에서 5강까지. 그리고 연계 확인하기는 지난 2013년 6월 모의평가 문제와 수능 특강 교재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연계 확인하기예요. 그런데 6월 모의평가가 여러분, 시험 범위가 3단원 제일 앞부분까지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3, 4단원을 주로 강의하다 보니까 연계를 잘 보여줄 수가 없었다고요. 근데 이제 2단원, 1단원 보면서 연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됐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41쪽에 보세요. 연계 문제를 한번 보시면, 수능 특강 65페이지의 그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것이 거의 유사한 곡선 형태로 2013년 수능 문제에 그렇게 해서 자료가 아주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연계를 가장 많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그대로 그래프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여러분 바로 이 문제 보시면서는 바로 연계를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그래프를 그대로 이용해서 연계 문제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것, 문제 어렵지 않아서 풀이는 안 하고요. 이렇게 말씀만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뒤로 쭉 넘겨서요. 선거 부분은 지금 다음 시간으로 남겨두고요. 이제 61쪽으로 넘어갑니다. 61쪽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2단원을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단원을 보면요. 제일 앞에 지금 보셨다시피 정치과정과 참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과정보다는 참여가 시험 문제에 훨씬 많이 나올 거라고 얘기 드렸어요.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문제들이 쉬워서 풀이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암튼 그래서 2단원의 제일 앞에는 정치과정과 참여가 나오고요. 중간에 선거가 나옵니다. 선거. 100% 출제되는 선거가 나오죠. 선거가 워낙 중요하니까 이거 빼서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하고요. 이제 2단원의 그 다음 선거 끝나고 나서부터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여론, 언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지금 3개가 잡히셨나요? 다시 얘기할게요. 2단원입니다. 2단원 제일 앞에는 정치과정과 참여, 두 번째 선거, 세 번째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여론과 언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 확률을 보면 이제 정당부터 얘기를 드리면 정당 100% 출제됩니다. 이익집단 시민단체 100% 출제됩니다. 여론과 언론 100% 출제됩니다. 예. 걱정돼요? 아니요. 여러분 아까 음악이 왜 활발했게요? 쉬우니까. 예. 쉬운데 100%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1쪽으로 넘겨서 먼저 정당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당에서는 여러분 공부하실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정당 제도고요. 하나는 정당 공천입니다. 정당 제도는 양당제, 다당제 하는 그 부분이요. 여러분이 별로 안 어려워하는, 억지로 암기하지 않아도 반복하면서 암기가 됐던 그 정당 제도. 그 정당 제도가 문제로 출제될 때는 정부 형태랑 관련지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61쪽의 1번 문제를 풀면서 해결을 할 거고요. 정당 관련해서는 정당 제도 하나, 또 하나는 그 뒷페이지에 있는 바로 정당 공천입니다. 그래서 정당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실 건 바로 정당 제도와 정당 공천이다. 그래서 여러분 61페이지의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면서 정당 제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표는 각국의 10대 의회부터 현재 15대 의회의 구성 및 행정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요.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능특강 94페이지 1번 문제를 변형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뭐냐면 여기 보세요. 10대 의회부터 15대 의회의 구성, 다시 말하면 정당 제도를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대에서 11대, 12대까지 한번 봐보세요. 보면 제1당이 A당이고 기타 정당이 B, A, B, A, B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두 개의 정당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10대부터 12대까지는 양당제임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세요. 13대부터 15대까지 보면 여기 보세요. 여러 개의 정당들, 경쟁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정당들이 있죠. 그래서 다당제입니다. 그래서 양당제와 다당제의 특징, 장단점 하는 것들은 공부를 다 하셔야 되겠죠. 63페이지에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정리에 다 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보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정당 제도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딱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각국의 정부 형태는 변화가 없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로 출제될 때는요. 정당 제도와 정부 형태를 연결해서 문제로 잘 출제를 합니다. 정부 형태와 정당 제도를 연결해서. 다시 말하면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인지 아니면 대통령제인지 이거 찾아서 정당 제도랑 연결해서 이 문제 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표를 보고 대통령제인지 의원 내각제인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내 제1당, 다시 말하면 가장 큰 정당이 A당이고요. 기타 다른 정당은 B당이에요. 근데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A당이래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가장 큰 정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나왔네. 여러분, 가장 큰 정당에서 내각을 구성하는 정부 형태가 의원 내각제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한번 더 볼까요? 여기 가장 큰 정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나왔네. 의원 내각제입니다. 의원 내각제는 가장 큰 정당과 행정부 수반이 일치해요. 의원 내각제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 나라가 의원 내각제라면 원내 제1당과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늘 일치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원내 제1당이 A당인데 행정부 수반은 B당이에요. 그렇다면 이 나라는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국회의원 선거 결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가장 큰 정당은 A, A, B 이렇게 된 것이고 따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해 보니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을 선출해 보니까 10대 때는 국회에도 의회에도 A당이 가장 큰 정당이고 행정부 수반도 A당에서 뽑혔구나. 11대 때는 보니까 가장 큰 정당이 A당이고 대통령 선거 했더니 B당이 뽑혔구나. 다시 말하면 이렇게 다른 적이 한 번 있다는 것은 이게 대통령제라는 의미입니다. 대통령제는 왜요? 국회의원 선거 따로 하고 의회 의원 선거 따로 하고 행정부 수반 선거를 따로따로 하니까 이렇게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의원 내각제라면 따로따로 선거를 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여기랑 여기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일치하지 않으므로 대통령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양당제 상황, 다당제 상황,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 이 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라고 해놓고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여러분. 13에서 15대 다당제네요. 다당제 때는 연립정부가 구성되었다. 이게 바로 틀렸죠. 1번이 정답이죠. 왜요, 여러분? 연립정부라는 말은 어디서 써요?
의원 내각제에서 쓰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 나라가 의원 내각제라면 여기 다당제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없으니까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내각을 구성해야 되겠지만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13대에서 15대까지 다당제이건 뭐건 간에 행정부 수반은 따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니까 연립정부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14, 15대에서는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났다. 한번 해볼까요? 여당이 뭔데요, 여러분? 집권당. 다시 말하면 행정부 수반을 배출한 당. 집권당이 작다. 한번 해볼까요? 13, 14대 때. 아니 14, 15대 때. 여기 해볼게요. 시당. 시당이 기타 정당의 하나로 속하네요. 집권당이 작죠. 여기 A당. 어머, 집권당이 여기 기타 정당에 속하네요. 작은 당. 나머지가 다 야당이니까. 야당은 크고 여당은 적잖아요. 맞죠? 다음 보겠습니다. 10대에서 12대까지 보면 10대에서 12대는 양당제니까 대표적인 두 개의 정당이니까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기 어렵네요. 맞아요. 다음, 행정부와 의회는 별개의 선거에 의해 구성되죠. 이게 대통령제죠. 그러니까 별개의 선거를 통해서 구성이 되니까 원내 제1당은 A당이면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B당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5번. 10대에서 12대, 10대에서 12대의 제1당은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였겠다. 그렇겠죠. 왜요? 대표적인 두 개의 정당이 있고 대표적인 두 개의 정당 가운데 하나가 더 1당이라면 그건 과반을 차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당제도, 양당제, 다당제 문제가 나오면 정부 형태랑 연관지어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정부 형태 찾아내는 거 중요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62쪽에 보면 7번 문제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7번 문제도 딱 보시고 의원 내각제인지 대통령제인지 찾으시고 각각의 갑국과 을국의 상황이 양당제인지 다당제인지 찾으시면 돼요.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공천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정당 공천은요, 이제, 나왔네요. 정당 공천은요, 사실 이제 하도 나와서 어렵지는 않은 주제예요. 하도 자주 나오니까. 그런데 평가원이 정말 좋아해서 꼭 나올 것 같은 그런 막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뭐 대통령 선거 공천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 공천도 있고 뭐 이랬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 문제 통해서 우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 문제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에 선생님이 정당 공천끼리 다 모아놨습니다. 그거 한번 풀어보시면서 점검하면 뭐 더 이상 반복 안 하셔도 아마 다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62쪽에 수능안선 시점 모의고사 1회 7번 문제 변형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라는 정당 내에서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입후보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 후보자 결정, 이게 정당 공천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가에 보니까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유권자들도 참여해서 후보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국민이 참여하는, 일반 대중이 참여하는 그런 공천 방식이 되고요. 두 번째는 당원들 모두가 정당 후보를 결정한대요. 그래서 이건 당원들의 정당 공천. 그래서 둘 중에서 보면 당선 가능성을 중시하는 건 어떤 걸까요? 당선 가능성. 이게 더 당선 가능성을 중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일반 대중들을 참여시켜서 정말 인기 있고 나중에 선거를 치렀을 때 정말 뽑힐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체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일반 대중 유권자들을 참여시키니까. 다만 여기 나 방식이 더 정당의 이념, 정체성을 구현하기에는 나 방식이 더 좋습니다. 정말 그 정당의 후보자를 공천하려면 당원들이 주도가 되어서 해야죠. 그래야 정당의 이념, 정체성에 맞는 사람을 뽑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정말 당선 가능성, 여기서는 정당의 이념, 정체성을 강조한다. 이거 두 개만 비교했을 때는 이래요. 그리고 둘 다 모두 민주적인 방식입니다. 저기 정말 우두머리 막 저기 꼭대기에 있는 높으신 분이 막 공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본다든가 당원과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 이 모든 거 다 민주적인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다 볼게요.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당원들 전체가 아니라 당원들이 대의원을 선출하고 이 대의원이 공천을 하는 거죠. 이것도 민주정기 방식이고요. 근데 라를 보세요. 중앙당에 설치된 공천심사위원회가 정당 후보자를 뭐 서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가는 당원과 국민이 참여한 방식이었고 나는 당원이 참여한 방식이었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부터. 가보다 나가 정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유리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당원들이 당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할 테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 나와 달리 다는 상향식 공천 방식에 해당된다. 나와 달리 다는 이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상향식이 아닌 거예요? 나도 상향식입니다. 여러분 상향식이 뭐예요? 아래에서 위를 향해서 하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에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민주적 상향식. 그래서 나 역시 민주적인 방식입니다. 따라서 나와 달리 틀린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라는 다에 비해서, 그렇죠. 라는 다에 비해서 훨씬 폐쇄적이죠.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하니까 맞는 얘기고요. 가는 라에 비해서 정당의 정치사회화 기능 강화에 유리하다. 이것도 여러분 이 말 하나 알아둡시다. 가는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니까 당선 가능성을 짐작하여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공천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정말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 참여해봐요. 그럼 그 과정에서 정치적 태도, 문화 이런 것들을 학습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정치사회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그간의 평가원 보기들을 살펴보면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정당의 이념, 정당의 정체성, 상향식이다, 하향식이다, 그리고 정치사회화 기능한다. 이런 선지는 계속 반복돼서 나온 선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64쪽을 가보세요. 이제 64쪽 오면서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로 나왔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 보면요. 이익집단과 정당 문제부터 풀 건데요. 이제 기존의 문제를 보면요. 이익집단, 시민단체, 정당을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거나 또는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을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되거나 아니면 이익집단 따로, 시민단체 따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되거나 모든 경우의 수가 모두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의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출제가 되더라도 여러분 정말 잘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 6월 모의평가 20번 문제가 이익집단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보면요. 이익집단하고 시민단체를 구분할 때는 분명하게 키워드를 줍니다. 특수이익을 실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특별한 키워드를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익집단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정치적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정당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먼저 64쪽에 수능특강 104페이지 1번 문제 변형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이익집단과의 정당과의 관계 속에서 이익집단과 정당을 비교한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다음 글의 A, B에 해당하는 정치 참여 집단 이렇게 나면요. 위에 문제 속에서 정치 참여 집단 이렇게 물어보면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가운데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짜. 그리고 풀어볼게요. 정치 과정에서 A와 B는 상호 협조 관계에 있다. A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정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8월 16일자 제가 올려놓은 자료를 보신 분들은 여기 A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이게 2번 반복이 됐어요. 예, 그 이후에는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A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정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B를 매개로 이용하며 A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B를 이용한대요. A와 B가 뭘까? 여러분, 정당, 여기 문제 나오면 일단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가운데 하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둘 중에 어떤 게 정당이고 어떤 게 이익집단이고 어떤 게 시민단체지? 생각을 하시고 더 가볼게요. B는 그들의 목표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정인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여러분, 선거에서의 승리가 목표인 B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정당이죠.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A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곤 한다. A는 그들이 지닌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B에게 제공하면서 그들의 집단적 요구를 달성하려고 한다. B 어디겠습니까?
그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면서 어디냐면 A가 이익집단이 되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이익집단, B는 정당. 해볼까요? A는 이익집단, A 이익, 그 다음에 B는 정당. 그래서 A와 B의 관계가 지나치게 밀접하거나 음성적으로 협조관계가 이루어질 때는 정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이익집단이 로비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좀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그럼 보겠습니다. A는 공익을, 이익집단이 공익을 아니잖아요. B는 정당은 사익을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거, 옳지 않은 것, 정답?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해야 되네요. 옳은 것. 이것도, 이거 문제 수정해야 되겠네요.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이건 지금 발견한 거네요. 제가 몇 번 해봤는데도. 그 다음에 2번. A는 공식적. 무슨 말씀이세요? 네, A, B 모두 비공식적 정치 참여 집단이죠. 그래서 B는 비공식적. 근데 A를 틀리게 했으니까. 세 번째. 정치 과정에서 A는 투입 기능을, B는 산출 기능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산출이 뭐죠? 정책 결정이죠. 정책 결정은 어디서 해요?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가 아니라 공식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하는 공식적 기관들이 하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4번. 두 집단 모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 틀렸죠. 누구만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익집단만. A만 책임을 지지 않죠. B는, 정당은 책임을 지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두 집단 모두 조직이 거대화되면 과두제화 현상. 과두제화가 뭐예요, 여러분? 적은 머리가 모든 걸 다스리는 소수지배.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어떤 집단이든 이 조직이 거대화되면 몇 명 소수의 우두머리들이 다 아마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모습, 역기능 이런 것들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제가 이거 발견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막 집중이 순간 안 되고 이랬어요. 그래서 정답 여러분 5번입니다. 여러분 잘 풀으셨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익집단과 정당을 비교해야 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시민단체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5쪽에 보시면 연계 확인하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수능 특강 103페이지 수능 기본 문제 보셔서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예 아니요 한 표를 조금 변형해서 2013년 6월 모의평가에 출제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3회 14번 변형한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문제는요, 이제 방금 전에는 이익집단과 정당을 비교한 문제였다면 이 문제는 모든 기역에서 디귿과 같은 유형의 정치 참여 집단, 기역, 니은, 디귿 세 개의 정치 참여 집단, 그러면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에 대한 그런 설명으로 맞는 거, 틀린 거, 맞지 않는 거 골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기역. 어떤 당과 어떤 당 했습니다. 그럼 여기 기역은 뭐예요? 정당이죠. 그렇죠? 정부는 야, 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대학 등록금 인하와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주도한 대학 구조개혁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전국의 4년제 대학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총학장들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고 하면 이것만 만약에 나와 있으면 대학교육협의회 국가기관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혹시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 딱 주어졌어요. 전국 4년제 대학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니은 바로 이익집단이라는 것이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익집단이죠. 그래서 위촉되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포퓰리즘 입법 감시 시민단체 딱 나왔네요. 그러면 여러분 기역은 정당이었고 니은은 이익집단이었고 디귿이 시민단체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르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여러분. 1번. 니은과 같은 이익집단과 같은 집단의 등장 배경으로 지역대표제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여러분. 지역대표제가 뭐죠? 우리가 의회 의원을 뽑을 때 그 지역에서 1등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예, 성남시에서 1등한 사람, 인기투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 강남구에서 1등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의원에 당선됐지만, 즉 지역 대표로서 당선됐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 대표제로 뽑았을 때 그 전문성 부족 등의 그런 문제,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익집단이 직접 등장을 한 겁니다. 우리의 특수이익은 우리가 직접 실현하겠어 이러면서. 맞죠. 두 번째, 기역은 니은보다, 기역 정당은 이익집단보다 장기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에 관심을 갖죠. 이익집단은 그들의 특수한 이익에 관심을 갖고 정당은 장기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에 관심을 갖죠. 맞습니다. 3번, 기업과 디귿, 정당과 시민단체 모두 정책 결정 공식. 아니죠. 정답 3번입니다. 공식 아니죠. 공식은 국가기관이고요. 4번,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5번, 니은, 디귿과 달리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와 달리 어디? 정당은 의회와 행정부를 연결하는 그래서 매개적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를 봐도 행정부 수반,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기도 하면서 의회 다수당이기도 하니까 거기 이렇게 연결할 수 있잖아요. 매개적 기능, 정당의 기능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이제 정리할 내용, 정치 참여 집단 이렇게 넘어오면서 정당과 관련해서는 따로 정당 제도, 정부 형태랑 관련지어서 하나, 그 다음에 정당 공천 하나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이제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놓는 거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적 책임 정당만, 특수이익 이익집단만, 공익 추구 정당과 시민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사실. 이제 어디로 넘어오냐면요. 67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67쪽부터는 여론과 언론입니다. 여론과 언론? 여론과 언론입니다. 여론부터 얘기를 할 텐데요. 여론과 언론도 100% 출제됩니다. 정말로요. 근데 여론과 언론은 어떻게 출제되느냐? 여러분 한번 67쪽에 한번 보시죠. 이제 연계 확인하기가 자주 나오죠. 6월 모의평가 범위에 해당이 되니까. 지금 보시면 67쪽에 보시면요. 수능 특강 112쪽에 수능 기본 문제 그 표 있잖아요. 그 표를 사무직, 생산직, 그 다음에 중졸, 초졸, 고졸, 대졸 이하로 해서 어떤 그 정책에 대한 지지, 반대 그 표를 이 표를 그대로 활용해서 A 정책과 B 정책에 대한 찬반, 연령별, 학력별 해서 찬반 표로 이렇게 재구성을 해서 출제가 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계 어때요? 느껴지시나요? 예. 개념 공부를 충실히 한 학생이라면 아마 이 연계를 연계를 모르셨어도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치면 연계교재 공부할 필요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도 분명히 있거든요. 개념이 해답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맞아요.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 기출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출제하실 때 평가원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할 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를 참고해서 출제하신다고 그렇게 정책으로 발표를 했는데 굳이 우리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를 제쳐두고 다른 걸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걸로 출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교재를 성실하게 보는 것은 맞는 공부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6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8쪽에 18번 문제를 보면서 우리 여론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론에서는 공부하실 게 어떻게 되냐면요. 공부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표가 나오면 앞서도 여러분 2013년 6월 모의평가에서도 보셨다시피 표가 나오면 표에서 합의형 정치문화가 아니죠. 합의형 여론과 분산형 여론 분포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공부할 거리고요. 두 번째는 여론에 관해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제시문이 나오고요. 그 제시문의 내용을 해석해서 제시문의 요지를 찾아라 라든가 제시문에서 주장한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을 찾아라 라는 그런 식으로 제시문을 잘 읽어내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여론에서는 여러분 공부하셔야 될 필수 개념은 이 정도 아시면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시기에 보시면 좌파와
우파가 거의 똑같고 중도가 이렇게 있네요. 나 시기에 보니까 우파가 60%로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 시기에 보니까 중도가 많은 이런 시기가 됐고요. 라 시기에 보니까 이제는 중도, 여기 좌파가 더 많은 이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좌파하고 우파의 차이점은 뭘까요? 우파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우파는 자율성, 좌파는요. 국가의 개입, 평등을 더 강조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가 시기보다 나 시기, 옳지 않은 것이네요. 가 시기보다 나 시기가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쉽다. 그렇죠, 여러분? 좌파와 우파가 거의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우파 쪽이 더 많으니까 지배적인 여론, 합의형 여론이죠. 맞습니다. 두 번째, 가 시기의 사회적 쟁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사회 갈등이 나타날 수 있겠죠. 왜요? 분산형이니까. 이게 분산이잖아요. 좌파, 우파로 딱 분산돼서 일방적으로 이쪽을 추진하면 반대쪽에서 저항이 나타나겠죠. 맞습니다. 3번, 나 시기보다 다 시기가 정치 참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여러분, 나 시기에는 우파 쪽의 합의형 여론이고 다 시기에는 중도가 많아요. 둘 중에 이쪽으로 가면 더 정치 참여가 좋겠다. 어떤 근거로요? 어떤 근거로요? 없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꼭 이 시기보다 여기 다 중도가 많은 시기에 정치 참여 환경,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틀렸습니다. 4번, 다 시기가 라 시기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다 시기와 라 시기를 비교해보면 여기 중도가 한 30% 정도고 여기 보면 이게 40%, 여기 30%, 여기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분산이 되어 있는데 다 시기를 보면 중도가 많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 그런 환경은 다 시기에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마지막 5번. 다에서 라로 변화되면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약해질 것이다. 다에서 라로 한번 변화해 볼까요? 다에서 보면 여기 25입니다. 그래서 여기 증가했어요. 여기 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5에서 30으로 커졌지만 여기 25, 여기 25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25, 50, 25였는데 여기서 보시면 40, 30, 30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뭐가 많아진 거예요? 여기 좌파의 의견이 많아진 겁니다. 그럼 보세요. 좌파의 의견이 많아졌다. 좌파는 뭐를 강조하냐면 평등, 그리고 자유도 물론 강조하지만 평등 강조하고 그리고 국가의 개입을 통한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다에서 라로 변화되면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 자유롭게 내버려둬 하는 그 주장의 설득력이 보다 약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좌파가 더 커졌으니까. 여기는 국가의 개입 그리고 평등을 강조하니까 맞는 내용이 됩니다. 좋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3번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그 다음에 68쪽에 한번 보시면요. 이제 언론입니다. 마지막 주제가 되고요. 언론에서 여러분 그 대중매체 하나 더 플러스 되어 있는데 2013년 6월 13번 문제 여러분 연계 문제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 연계는 찾기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연계교재 마지막 공부하시면서 필수 자료 이런 거 공부 많이 하시죠? 바로 이게 필수 자료 연계였습니다. 그래서 68페이지 아래 보시면요. 수능특강 109페이지 자료 탐구에 있는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보도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풍선으로 막 나와 있고요. 그게 선지로 구성이 되어서 2013년 6월 문제로 이렇게 연계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모르셨죠, 이건. 그래서 이렇게 필수 자료 탐구가 이런 형식으로 연계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요. 이제 언론 마지막 69쪽에 7번 문제 풀면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론과 언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여론에서는 합의형, 분산형 여론 분포 기억하시는 거랑 그 다음에 제시문이 나와 있으면 분석하는 형태로 출제가 될 것이다. 언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시문이 나와 있으면 그 제시문을 잘 해석해서 요지 나 아니면 뭐 주장의 근거 이런 걸 찾는 그런 문제로 나올 겁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여긴 정말 정답이에요. 예, 그 유형에 익숙하면 되니까 그런 전형적인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수능 완성 77페이지 7번 변형이에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 세력인 언론에 의해서 민주주의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대요. 언론이 국가의 중대사를 선별하여 제시하고 해석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그들은 대중적 수단, 즉 TV와 신문 등을 이용해서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채 멋대로 정부를 비판하고 게다가 지나치게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고 정치적 폭로에 집착하여 정부의 권위를 해소시키고 국민들 사이에 냉소주의를 퍼뜨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가 제시문의 주요한 주제는 뭐냐면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선 포인트,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가에서는 언론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적도 없는 이 언론이 너무 막강하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최근에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언론의 자유가 무한대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언론 보도에 대해서 지배 권력이나 자본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얘기가 다르죠. 지금 가에서는 언론이 지나치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바로 거기서 문제가 출발한다는 거였고, 나에서는 언론에 대해서 어떤 권력이나 자본이 개입해갖고 지금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V만 하더라도 각종 견제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내용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고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셨나요? 포인트 찾아내는 거예요. 기억 보겠습니다. 가는 언론이 너무 막강한 영향력이 그게 문제예요. 가는 대중에 의한 언론 통제를 우려하고 있다. 지금 이겁니까? 침묵하는 다수를 무시한 채 대중에 의한 언론 통제가 아니라 언론 통제할 수단이 없어요. 너무 막강해요. 틀렸습니다. 보셨죠? 두 번째, 나는 언론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본다. 여러분, 나에서 지금 언론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해요? 언론, 너 너무 막강해. 너 견제해야 되겠어. 이건 가죠. 나에서는 언론에 대해서 너무 지배 권력이나 자본이 개입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언론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가죠. 가가 너무 막강한 언론 얘기하는 거니까. 기억, 니은 다 틀렸네요. 디귿, 나는 언론 보도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본다. 맞는 얘기죠. 왜요? 지배 권력, 자본이 개입하고 있어서 자유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가나 모두 대중에 대한 언론의 영향력을 전제하고 있죠. 그렇죠?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해서 디귿 리을에서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보니까 어때요? 언론 문제?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 가와 나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찾아서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한 다음에 하나하나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선지가 정말 헷갈려요. 바로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2단원에서 좀 간단한 부분은 오늘까지 마쳤고요.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까지 해서 선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선거.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